내 사망보험금 10억은 자녀 3명에게 동일하게 나누기로 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너희는 강원도 평창에 내 별장으로 가서 함께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는 왜 이런 조건을 말씀하셨을까요? 감동적인 아버지의 계획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태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살, 서울 강남에서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업가죠.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강남 수서동의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업은 장남 현우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은 뭐 드시겠어요? 홍 여사가 매일 아침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홍 여사는 제 오랜 친구이자 비서로 아내가 떠난 후 저를 돌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미역국이나 끓여줘요. 늘 같은 대답을 했죠. 미역국은 돌아가신 아내가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맛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주 먹었어요. 자녀분들 언제 오신대요? 홍 여사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현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현주는 해외 출장이 잦다며, 유미는 아이들 교육에 정신이 없다며 모두 자신의 삶에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팔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올라앉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멈췄는데 곧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죠.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다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의사의 목소리. 뇌졸중입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홍 여사가 급히 자녀들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후 세 자녀가 병실 앞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다 함께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냉정하던 현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오빠,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유미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현준의 실용적인 대답이 이어졌죠.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제 상태보다 비용에 더 신경 쓰는 듯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을 때 자녀들의 얼굴에서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보였죠. 그날 밤 홀로 중환자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의사는 자녀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자녀들은 병원 근처 카페에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니 만약을 대비해야 할 것 같아. 현우가 말했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홍 여사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망해가는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다니. 현우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제가 물려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자녀들은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홍 여사는 화장실에 간다며 그들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죠. 아버지 생명보험금이 얼마지? 현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10억이야. 예전에 딱 한 번 말씀하셨어. 현우가 대답했죠. 그럼 셋이서 나눠야 하나? 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빚이 너무 많아. 적어도 절반은 내가 써야 해. 현우의 주장이었어요. 말도 안 돼. 난 그동안 아버지 생신 때마다 제일 자주 찾아뵀어. 당연히 내 몫이 커야지. 현준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회사랑 아파트 받았잖아. 난 결혼할 때 딱 5천만 원 받은 게 전부야. 공평하게 3등분해야 맞아.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홍 여사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해요. 병실로 돌아와서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을 수도 없는 제 상태가 더 답답했죠. 그날 밤 홍 여사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다음 날 동일한 시간에 홍 여사는 다시 카페에 간다며 병실을 나갔죠.
이번엔 녹음기 앱을 켜고 자녀들 근처에 앉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강남 집은 어떻게 할까?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당연히 팔아야지. 지금 시세면 최소 15억은 나올 거야. 현준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진짜 돌아가실까? 의사가 희박하긴 해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유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회복하면 좋지. 근데 솔직히 회복해도 요양원 가시는 게 맞아. 우리가 돌볼 여력이 없잖아. 현우의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홍 여사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아끼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들이었죠. 보험금 10억을 두고 싸우는 자녀들의 모습에 홍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실로 돌아온 홍 여사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 있었죠.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제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주 차에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3주 차에는 눈을 깜박여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4주가 지났을 때는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회복은 매우 드문 사례예요. 담당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자녀들은 제 회복 소식에 반가워하는 듯했지만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우는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유미가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홍 여사는 저에게 자녀들의 대화를 들려줄지 고민하다가 결국 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나 봅니다. 대신 매일 밤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정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홍 여사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병실에 왔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했죠. 그는 제 오랜 법률 자문이었고 홍 여사는 그에게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 사장님이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시면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병상 옆에서 자녀들 몰래 계획을 세웠어요. 신탁 설립, 재산 이전,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 가짜 위독 상태 계획까지.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박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죠. 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가르침 주고 싶어요. 퇴원 후 저는 자녀들에게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자녀들은 외형적으로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죠.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현우의 핑계였습니다. 해외 출장이 있어서 현준의 변명이었고요. 애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유미의 이유였죠. 그 사이 저는 홍 여사와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밀 계획을 진행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검토하고 생명보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길 편지와 영상도 준비했죠. 정말 하실 겁니까? 홍 여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제 자식들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길 바랍니다.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어요. 강원도 별장을 준비하고 의사 한 명의 협조를 얻어 가짜 위독함까지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는 불법은 아니었죠. 단지 며칠 동안 제가 위독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연극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디데이가 왔습니다. 저는 상태 악화로 쓰러졌고 구급차가 출동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계획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자녀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칠 때가 온 것입니다. 정태식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선고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을 보이는 건 유미뿐이었습니다. 현우와 현주는 굳은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죠.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필요한 검사와 조치를 설명했고 언제든지 상태가 급변할 수 있음을 경고했어요. 물론 이 모든 상황은 제가 계획한 연극이었고 의사도 이에 협조하고 있었죠.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자녀들이 병실 밖에서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즉시 모였어요. 오빠,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까? 유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해. 현우의 냉정한 대답이었죠.
보험금은 어떻게 됐지? 확인했어. 현준의 물음에 제 심장이 아팠어요. 그들은 제 생사보다 재산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모은 재산이 그저 분배할 숫자에 불과했던 거죠. 해질 무렵 박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병원 근처 카페로 불러 모았죠. 정태식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정태식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전 재산과 생명보험금 10억 원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자녀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나갔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세 자녀 모두 내가 위독한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강원도 평창에 내 별장으로 가서 함께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 그곳에서 내가 남긴 영상과 편지를 확인하라.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뭐라고요? 현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아버지는 여기 위중하신데 저희만 별장에 있으라고요? 현우가 난색을 표했죠.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학원도 가야 하는데. 유미의 항변이 이어졌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박 변호사의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자녀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자녀는 각자의 차를 타고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어요. 물론 그들은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별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2층짜리 통나무집이었습니다. 제가 은퇴 후 조용히 지내기 위해 마련한 곳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홍 여사의 도움으로 특별히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자녀들의 도착을 지켜보았습니다. 뭐야, 이런 시골 구석에 일주일이나 있으라고? 현준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냥 참자. 재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현우의 실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제 진짜 계획의 시작이었죠. 자녀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는 한 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별장에 도착한 자녀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조건을 다셨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평소 스타일이 아니잖아. 맞아. 아버지는 항상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는데. 현준이 동의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만 참자. 세 명이 각각 3억씩 받는 거니까. 유미의 계산적인 말에 모두 동의했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아이들에게. 봉투에는 제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DVD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현우, 현준, 유미에게 내가 위독한 이 시간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구나. 매일 저녁 8시 거실에 모여 내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거라. 일주일 동안 총 7개의 영상이 있다. 이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자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뭐야, 이런 게 다 있었어? 현준이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시계는 이미 오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자녀는 TV 앞에 앉았죠. 현우가 DVD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상에서 찍은 듯한 영상이었죠. 안녕,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영상 속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위독한 상태에 있겠지. 오늘부터 7일 동안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려고 해. 영상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카페에서 자녀들이 나눈 대화였죠. 보험금을 두고 다투는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어요. 내가 다 들었다. 아이들아. 다시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그리고 의사와 상담하는 동안 너희들이 한 모든 말들을, 보험금 10억을 두고 싸우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정말 마음이 아팠단다. 자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는 리모컨을 떨어뜨렸고 유미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현주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죠. 그래서 이 일주일을 계획했다. 너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해 사업을 일구었는지,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첫 번째 교훈은 가족의 의미란다. 내일 아침 테이블 위에 놓인 3개의 상자를 열어보렴. 내일 밤에 다시 만나자. 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자녀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충격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테이블 위에는 약속대로 3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 상자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현우, 현준, 유미는 조심스럽게 각자의 상자를 열었어요. 현우의 상자 안에는 낡은 사업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한 것이었죠. 이게 뭐지? 현우가 의아해하며 종이를 펼쳤어요. 현준의 상자에는 오래된 저금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제가 매일 동전을 넣었던 저금통이었죠. 유미의 상자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제 자녀가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들, 이거 봐. 유미가 사진첩을 펼쳤어요.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야. 제 자녀는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난 기억도 안 나는데. 현준이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밤새 조립한 자전거였어. 내 생일 선물이었지. 현우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은 각자의 물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다시 모여 2번째 영상을 시청했죠. 오늘은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영상 속 제 목소리였어요. 영상에서는 제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 살았던 나날들이었죠. 너희가 아플 때면 내 가슴도 아팠단다. 너희가 성공할 때면 내가 더 기뻤지.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란다. 날이 갈수록 영상은 더 깊은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실패와 극복에 대해, 넷째 날에는 용서에 대해, 다섯째 날에는 진정한 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섯째 날 밤, 자녀들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 짓기도 했죠. 6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아, 내일이면 우리의 일주일이 끝난다. 영상 속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 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려 해. 영상 속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나는 위독한 상태가 아니다. 제 자녀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충격과 혼란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현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연극이었단다. 너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어.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들었던 자녀들의 대화, 그리고 제가 회복된 후 세운 이 계획의 전말을 설명했죠. 내일 아침 9시 내가 별장에 도착할 거다. 그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 그것이 우리 가족의 앞날을 결정하겠지. 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점차 그것이 이해와 반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지 않으셨어.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런 연극까지 계획하셨을까. 현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우리는 보험금이나 따지고 있었어. 현우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죠. 그날 밤, 세 자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자녀는 일찍 일어나 별장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정확히 9시 현관문에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섰죠. 아버지, 세 자녀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다음 순간 그들은 모두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그들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이 뒤섞여 나왔죠. 저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계획은 성공했어요. 자녀들은 진정으로 변했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보렴. 거실 소파에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였고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눈물을 닦은 흔적이 남아있는 유미, 여전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현준,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듯한 현우까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를 물려받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그리고 병원에서 그런 말을. 나도 마찬가지예요.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세 부리느라 빚만 쌓고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저도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따라 물질적인 것만 쫓았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외면했죠.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제 마음도 울컥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저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괜찮다. 아빠도 미안하구나. 너희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서.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충격 요법이 필요하단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별장 근처 호숫가를 산책했어요. 모처럼의 가족 시간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 한 푼 없었단다. 너희 어머니 결혼 반지도 제대로 못 사줬지. 웃으며 회상했어요. 첫 계약을 따기 위해 사흘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나는구나. 자녀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죠. 진정한 성공이 뭐냐고? 내 생각엔 돈이 아니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란다.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요. 도와줄게. 제 대답에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현주는 자신의 허영심과 과시욕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 연봉의 절반이 대출 상환으로 나가요. 고급 아파트, 외제차, 다 허세였어요. 함께 해결해보자.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현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유미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강민석이 자꾸 비싼 것만 찾게 해요.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되는데 내 남편과도 이야기해보마. 가족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단다. 저녁에 돌아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 다 같이 모이자. 제안했습니다. 가족 식사 어떠니? 제 자녀는 기쁜 표정으로 동의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이 일주일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용서했단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할지. 그날 밤, 자녀들이 잠든 후 저는 홍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아이들이 변했어요. 다행이네요. 정 사장님. 홍 여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진짜 가족으로 새 출발하려고요. 제 대답에 홍 여사도 기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1년 후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우리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가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이날은 특별했어요. 제 74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유미가 예쁜 케이크를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현우는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조언자로 돌아가 함께 일했죠. 회사는 아직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있었어요. 아버지, 이번 계약건 성사됐어요.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우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죠. 현주는 거짓된 허세를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고급 아파트를 팔고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어요. 외제차도 중고차로 바꾸었죠. 아버지, 부채가 반으로 줄었어요. 2년 안에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미는 남편 강민석과 함께 가치관을 재정립했어요. 아이들의 학원비를 줄이고 대신 가족 시간을 늘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강민석도 반발했지만 점차 변화의 가치를 깨달았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캠핑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좋지, 가자꾸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이었어요. 홍 여사와 저는 6개월 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그녀와 새 출발을 한 거죠. 여보, 차 좀 더 드릴까요? 홍 여사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고마워, 여기 자녀들. 내 새 인생의 동반자를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다들 들어봐.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단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 자녀들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현우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현준이 덧붙였죠.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유미도 기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응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강남 밤거리를 걸으며 홍 여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은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홍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가짜 위기가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바라보니 자녀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강민석도 아이들과 장난치며 즐거워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저녁,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쫓던 자녀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인생은 짧아.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해. 홍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뒷좌석의 자녀들이 어릴 적처럼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제 위기가 우리 가족을 살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경험이 있어야 깨닫는 진실이 있는 법이죠. 10억의 보험금을 두고 다투던 자녀들이 이제는 그 돈을 기꺼이 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 내릴 때 세 자녀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 갈지 이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진정한 가치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